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전북 당선인과 만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월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선거구의 이원택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우선 재선 성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선거 전후로 지역의 민심도 여러 방면으로 청취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 민심이나 요구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거 전후로 만나본 우리 이제 김제 부안 주민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는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검찰 독재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 민주주의를 회복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들었고요. 또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이 사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만금을 좀 제대로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해달라. 그리고 김제와 부안의 현안들을 좀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또 김제와 부안의 미래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요구들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완수해 가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이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 지역이 김제와 부안이어서 새만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새만금 고속도로는 올 말이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철도가 29년에 연결이 돼야 되고 항만이 26년에 오픈을 해야 되고 공항이 28년에 끝나야 됩니다. 그 지역 간 연결도로가 29년에 끝나야 됩니다. 또 농생명지 매립도 사실 27년 안에 매립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핵심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연속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좀 특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부안 앞바다에 이제 해상풍력이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알리백 산단을 구축하는 것이 전북 경제에 상당한 의미 있고 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 알리백 산단을 조성하는 게 제가 이제 22대에 또 새만금 지역 발전, 저희 김제와 부안 김제 발전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김제와 부안이 농업이 많은 쪽인데 농산물 가격이 사실 어떤 품목은 하락하고 어떤 품목은 폭등하고 사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려면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질 수 없는 또 지금처럼 대파, 사과의 고물가의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2대 때 꼭 정착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군산, 김제, 부안 모두 의원님 지역구인데 새만금권에 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파동 때문에 사업의 차질을 피할 수는 없게 됐는데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4년인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첫 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잼버리 파동 이후에 철도, 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이 세 가지를 적정성 용역 검토를 국토부에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요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용역 검토에 저희가 철저히 대응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는 게 예.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새만금을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새만금이 특별하다고 하는 건 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알리백산단이라는 거. 예. 그래서 내년부터 EU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6개 품목부터 하는데 30년, 35년, 40년 가면 품목이 확대되고 그게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경제블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도 2030년에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SK네, 삼성이네, LG네 또는 중견 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나는 산업인데 예.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원전 전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그런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비전을 잘 전파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예산 확보하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새만금 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1차로 산단 부분을 지정을 했는데 그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확대해서 네. 새만금 전지계획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올려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 또 국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또 경제 관료들 예. 또 해당 부서를 잘 설득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히 지금 군산과 김제가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만경 709 방수제 관할권을 놓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군산에서는 뭐 새만금 메가시티,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리를 하면 김제, 부안, 군산을 통합하는 행정이 통합된 시, 예. 행정통합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새만금 땅만 따로 떼서 특별자치시를 만들자. 네. 새만금 특별시가 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메가시티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쓸 수도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 땅만 따로 떼서 특별자치시를 만든다는 건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 국민들이 30몇 년간을 기다렸는데 그럼요. 별도의 시를 만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참아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희망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자치시를 별도로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3시 행정통합인데 3시 행정통합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사실 행정통합이라는 게 군산시가 갖고 있는 지방세, 김제, 부안이 갖고 있는 지방세로 행정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면 중심 거점이 있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인프라를. 그 지방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시 행정통합할 때는 중앙정부가 예를 든다면 특별 교부세를 포함해서 인센티브 안을 제시합니다. 5천억에서 뭐 1조 사이를 제시하고 또 광역시도도 그렇게 행정통합한다면 우리가 광역시도의 지방세 중에 얼마를 지원해 줄게 해서 10년간 또는 15년간 20년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통합을 해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라북도에 그런 말은 많이 있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권고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또 전라북도도 그럼 행정통합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는 조건 하에서 행정통합이 의미가 있는 거냐, 현실성을 담보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김제나 부안 입장에서는 인구가 적잖아요. 통합시장 선거하면 결국은 통합시장이 되지 인구가 많은 쪽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군산이 가져가겠죠. 그럼 군산이 강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김제와 부안은
통합시장에 선의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김제와 부안의 예산을 적정하게 주고 개발시켜주겠다는 보장 대책이죠. 이게 네.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김제 예. 시민과 부안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논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합시의 취지와 목적은 알겠지만 정부, 전라북도 또 이런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고 제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되고요. 다만 새만금의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국회의원 초기부터 적극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만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삼시의 자치단체 연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적극하자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그렇죠.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송하진 지사 계실 때도 제가 적극 주장을 했고 네. 지금 김관영 지사 때도 적극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군수님이나 부안 군의회, 김제 시장님이나 김제 시의회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새만금 전체와 전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 이건 추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들면 그 재원은 또 지방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그걸 21대 때 법안 발의도 했습니다. 네. 22대 때 또 법안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대표는 김제 부안 군산시장이 n분의 1씩 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를 나눠서 또 의회도 동수로서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저는 그런 적극 추진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통해서 김제 시민, 부안 국민, 군산 시민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분위기가 더 성숙지고 발전되면 한 단계 더 높은 논의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경제 협력도, 문화 협력도, 또 뭐 교통 인프라 협력도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 통합은 정부 차원의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검토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삼시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드는 것이 선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할권 결정과는 따로 보시는 거죠? 관할권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의 관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난리가 나겠죠. 분쟁 지역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사유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포기한다? 그걸 분쟁 지역으로 내준다?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듯이 자치단체장도 자기 행정구역, 자기 지역을 포기한다, 양보한다 이러면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권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장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저는 지자체장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고 그 권리 행사를 조정해 주는 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고 그 다음 단계가 대법원이고 그 다음 단계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시장 군수들은 이게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산업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통해서 중분위 결정, 대법원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조정해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골에서 이웃집 담장이 우리 땅 들어왔는데 그럼 이거 다시 재봐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갈등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하나 이번 기회를 좀 말씀드린 건 삼시 갈등 때문에 새만금이 발전 안 된다.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은 보수 정부의 프레임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만금 개발은 네덜란드의 간척지 개발과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새만금 국책 사업은 정부가 개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용역, 에타를 거쳐서 통과되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빨리 주면 빨리 가고 안 주면 늦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빨리 줘서 준공된 동서도로
네. 남북도로 이거 누구 거냐를 사후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개발이 된 준공된 것을 누구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만금 개발이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거다. 국감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뒤가 바뀐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적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도 삼시 갈등 때문에 전북 발전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삼시 단체장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자기 형태로 포기하겠습니까? 네. 그걸 갈등으로 보지 말고 권리 행사의 과정이 그걸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이 앞서서 그런 시군 간 갈등에 있어서 또 조화로운 역할도 좀 틈틈이 해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1대 국회에서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쓴소리 정말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 최근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농업민생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직회부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 가격 안정법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예, 현재 농식품부 송민영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해서 농사짓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등락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가격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내 노력과 무관하게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 시장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농들이 들었다가 망해서 나가고 들었다 망해서 나가고 하는 이유가 이 농산물의 가격 급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온 거죠. 쌀 재배 면적도 줄어오고 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줄어온 겁니다. 재배 면적이 준다는 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는 국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쌀을 덜 먹는다든가 채소라든가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농산물들의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가격 안정제법이고요. 폭락했을 때 농산물 가격이 15% 이상 이하로 폭락했을 때 차액의 85%를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쌀만 해주는 게 아니라 16개 농산물을 다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 용역을 했는데 해마다 한 1조에서 1조 2천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1조에서 2천억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직불금을 5조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2조 한 3천억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직불금은 직불금에 늘리고 이걸 1조 정도만 늘렸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재원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요것대로 재원을 2, 3조 정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1조에서 2천억 정도면 농산물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미국은 65년부터 품목을 하나씩 해서 35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법안 이름은 농산물 가격 위험 완충제법입니다. 완충제법. 가격 위험이 최저와 최대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걸 완충해주는 법입니다. 35개 품목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일부 품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조에서 1조 2천억인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생산 면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겠죠. 농민들이 이제 줄어들고 경지 면적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커지거나 기후위기가 크게 왔을 때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수입으로 때우겠다. 수입해오는 순간 농민들은 생산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악순환 속에서 농업이 계속
외소화될 거다. 네. 농업이 외소화되면 나중에 식량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네. 우리가 군대가 전쟁을 해서 군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군의 예산을 늘려서 주잖아요. 네. 언젠가 올 전쟁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낭비다고 생각하고 예. 안 주면 군사력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올 전쟁에 우리가 네.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식량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농민들한테 퍼주기다. 언제까지 퍼매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 차원, 예. 정부 차원의 공공재로 투입하는 거지, 공공재적 투입 요소지. 이걸 뭐 퍼플리즘으로 주장을 하거나 낭비로 주장하면 네. 사이의 기간 산업인 농업이 무너질 거다. 네, 알겠습니다.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체감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파 좀 가격 올라가고 사과값 올라가고 뭐야 이게? 이게 약간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 우크라이나는 식량 안보에 문제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인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쟁이 촉발되는 식량 위기, 또 기후 위기가 지금 국지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발생될 위기,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이걸 수입으로 하겠다, 수입만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적정한 국내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머지를 수입을 통해서 상생하고 발전해 가야지. 우리 적정한 생산 체계를 무너뜨리는 수입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큰 코 다친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도 관심인데 의원님께서는 뭐 지금 농해수위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오셨지만 혹시 22대 국회 때는 어떤 상임위 희망하고 계신 데가 있으십니까? 10분의 국회의원 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농해수위의 필요성을 각각 국회의원들이 또 느끼시기도 할 거고, 그러나 그 도시의 미래를 놓고 보면 농업만으로 미래를 끌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를 가야겠죠. 가야겠는데 저는 이제 김제와 부안이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김제와 부안 지역의 특성이 농업과 어업이 해양수산이 있기 때문에 농해수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든다면 저 입장에서도 김제가 좀 더 산업적으로 성장하면 어떨까? 산자위를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부안도 농업과 관광 중심인데 새로운 신산업, 재생에너지 신산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알리백산단 뭐 이런 거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새만금 지역을 놓고 보면 아까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위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기본은 뭐 이제 농업과 어업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농해수위를 신청을 이제 했고요. 이제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제 시민 여러분, 또 부안 국민 여러분, 또 대하 해안 주민 여러분, 22대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선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2대의 국민들의 요구,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지켜내라, 또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라, 또 새만금과 지역을 발전시켜내라, 이런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정치가 살아있다는 것, 또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 경제체제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부안과 김제, 대하 해안이 생동감 있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초청해서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긴밀한 소통,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